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교수 장대익입니다. 저는 인간의 사회성,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계의 재발견, 과학이 주는 위로와 통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광경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이렇게 삼겹살도 굽고 술도 마시면서 밥을 혼자 먹는 것처럼 보이죠? 혹시 여러분들 저 친구가 지쳐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외로워서 저러는 걸까요? 이 사진 한 장으로부터 오늘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독. 만약에 외계인 과학자가 지구에 와서 이 영장류를 한번 쭉 관찰해 본 다음에 영장류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저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영장류가 저런 삶이죠. 다시 말해서 조직 생활을 하는 종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는 종이죠. 혼자 살지 않습니다. 파충류랑 달라요. 포유류 중에서도 영장류는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같이 살죠. 그래서 영장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 생활하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직 생활하는 종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면 과학자의 관점이라면 아마 틀림없이 뇌를 보게 될 겁니다. 그죠? 뇌가 이렇게 왜 용량의 차이가 날까? 뇌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봤더니 침팬지하고 인간은 한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들이에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우리의 사촌종들이 600만 년 전에는 같이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뇌 용량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인간은 한 1300cc, 침팬지는 한 400cc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5배 정도 되는 뇌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하고 그리고 영장류학자들하고 같이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들도 여러 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종들마다 집단의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없는 최대의 개체수 같은 걸 말해요. 한 무리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뇌 이 두개골을 쭉 여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쭈글쭈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피질이라고 합니다. 신피질은 뇌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진화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전체 용량 중에서 신피질이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신피질비라고 하거든요. 이 신피질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침팬지는 예를 들어 한 3 정도 된다? 그러면 원숭이는 한 2 정도 된다.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신피질비하고 그 다음에 집단의 종마다의 집단 사이즈하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한 4 정도 되는 신피질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양의 상관관계에 해당된다고 보면은 한 150 정도 되는 개체 사이즈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침팬지는 50 정도 되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털 고르기를 하죠. 여러분, 스킨십 같은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긁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물원에 가셔서 침팬지를 보시면 3가지 중에 하나는 먹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털 고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루 일과 중에서 털 고르기를 해야지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 그랬죠? 집단 사이즈가 3배 정도 크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소통할 게 없으니까 털고르기로 우리가 집단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침팬지스럽게 집단을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집단을 유지한다고 치면은 몇 시간 정도 털고르기 해줘야 되는지가 계산할 수 있겠죠. 해봤더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매일 거의 매 시간을 털고르기를 해줘야지만이 150 정도 되는 개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화에서 이런 솔루션을 낼 수가 없죠.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칭찬해주고 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누군가 저를 헐뜯고 있어요. 굉장히 배신감도 느끼고 기분이 언짢겠죠. 이게 바로 우리를 집단을 유지하거나 또 배제하거나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는 털고르기를 우리 인간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빈 덤바라는 진화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완전 절친. 여러분, 완전 절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생을 살면서 내가 예를 들어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비밀을 정말 죽을 때까지 남에게 얘기 안 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럼 5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5명 있나요? 어쨌든 5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3배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15명 베프입니다. 절친이죠. 그 다음에 한 3배 정도 되는 게 good friend, 좋은 친구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뭐냐면 150명입니다. 거의 3배 정도 하면은. 아까 여러분 150이라는 숫자 기억나시죠? 인간이라는 종이 최대로 서로 한 무리로 살 수 있는 최대 개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50 비슷하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0명, 1500명은 뭐냐? 아는 사람, 알 것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친구라고 하는 거가 일종의 마지노선이 있다,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300명, 500명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친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때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외로워서 저러는 걸까요? 지쳐서 저러는 걸까요? 아마 현대사회에서 특히 팬데믹 이전 세계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모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어폰 끼고 혼자 밥 먹고 술 한잔 할 때는 이거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이런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가다가 부장님이 요즘 젊은 애들 저렇게 청승맞게 혼자 밥을 먹냐 그러면서 어깨를 툭 치고 야 같이 회식하러 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놓고 충전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고독이라는 건 뭐냐? 고독은 자발적으로 관계를 잠깐 끊는 겁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너무나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발적으로 관계를 잠깐 끊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고독이에요. 고독은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사회적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타인과 어울리기가 되게 힘들다. 꼭 사회성이 꼭 필요하냐? 여러분 이때 사회성은 사교성과 조금 달라요. 사교성은 막 되게 친밀한 거죠. 막 낯선 사람 보더라도 막 말 걸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사교성 이런 친밀함인데 그건 뭐 개인마다 다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성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제한이 되어 있다. 조금의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누구에게나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지쳐 있는지 우리가 사회성이 지금 발현돼야 되는 시점인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때문에 오프라인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죠? 이건 약간 고독과 다르죠.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는 외로움은 자발적이지 않은 거예요. 외로움은 이런 상태입니다. 딱 보시면 뭔가 기쁜 상태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로움인데, 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외롭지 않은 사람과 외로운 사람의 한번 특징을 비교해 보면 신체 건강면이나 정신 건강면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잘못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즐기라고 할 수 없어요. 고독은 즐기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외로움은 즐기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약간 병적인 상태, 고통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애슐리 블로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물리적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선천적 무통각증이라고 하는 유전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슈퍼내추럴 같은 미드에서 나오는 그런 초능력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친구에게는 또 이 가족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저 친구의 고통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보면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동기를 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고통이 주는 진화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는 매우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고통은 분명히 기능이 있는 거죠. 그 상태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물리적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 두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한번 MRI 찍어보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여러분 MRI 기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 있어요.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공이 절로 갑니다. 이 컴퓨터 화면이에요. 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공이 가요. 그래서 서로 공돌이를 주고 받는 게임을 10분 동안 합니다.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할 만은 해요. 잠깐 그러다가 실험을 어떻게 조작했냐면 여러분이 왼쪽 버튼을 눌렀더니 왼쪽으로 공이 갔어요. 그런데 둘끼리는 계속 공돌이를 주고 받는데 저한테 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궁금해하다 나중에는 약간 기분이 언짢아지죠? 그때 여러분의 뇌를 막 찍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빨갛고 누런색의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막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보통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이 길을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러면 막 아파서 피가 철철 나고 울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뇌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MRI 기계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조금 뭐 언짢은 혹은 뭐 약간 소외감 이런 걸 느낄 만한 태스크였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뇌를 찍어봤더니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정말 굉장히 큰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물리적 고통과 이 정신적, 이 심리적 고통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고통이에요. 빨리 피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심리적 고통은 물리적 고통과 똑같이 사실은 뇌에서는 반응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이 뇌에 각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류를 아마 외계인이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특징을 잡고 별명을 지어준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혼자 있는 것을 정말 죽기만큼 정말 두려워하는 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윌슨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장면만 처음 본 사람들은 아 윌슨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I'm sorry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같은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장면만 보면 되게 슬픈 장면이고 아 저 사람이 누구를 잃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윌슨 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체 대 개체로 따져보면 침팬지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모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집단을 이루고 큰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 오는 자원들의 대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떨어져 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어떤 무리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외로움은 빨리 벗어나게끔 만든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엄청난 빨간불이에요. 그 신호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걸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경쟁과 협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침팬지를 좀 공부를 했어요. 침팬지가 인간과 다른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침팬지의 외모와 인간의 외모를 비교해봤을 때 이 눈 부분만 한번 따로 떼어봤어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동공하고 홍채는 색깔과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홍채 바깥의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그걸 우리가 공막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흰자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그 부분이 침팬지에게는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침팬지에게는 그 공막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요. 희고 투명한 게 아니라 짙은 갈색이에요. 불투명해요. 그래서 침팬지는 도대체 저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이 봐서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을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자기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마치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눈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뭔가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형질들이다. 여러분들이 협력을 할 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눈빛으로 같이 공동의 주의 집중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설들을 세우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과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인간의 눈은 놀라운 기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눈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협력을 잘하고 가장 배려심이 좋고 가장 공감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잘 믿겨지지 않으시죠? 근데 모든 연구가 그래요. 우리가 잔인함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종으로서 연구해보면 인간이 가장 배려심이 높은 종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증거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실험을 해봤는데요. 꼬리 감는 원숭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 2마리가 일을 시킵니다. 일은 예를 들어 토큰을 주면 다시 토큰을 실험자에게 줘요. 일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오이를 줍니다. 오이가 보상으로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무런 문제 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마리를 저렇게 서로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게 한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조작했냐면, 원래 먹던 대로 한쪽에게는 일을 시킨 다음에 보상으로 오이를 주고 한쪽에는 포도를 줍니다. 한번 보세요. 웃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더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공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아시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못 받으면은 나한테 뭘 줘도 싫은 거예요. 포도 먹은 개체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더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왼쪽이 원숭이 같은 애들이에요. 왼쪽은 보면 나랑 같이 일을 했는데 얘는 나보다 낮은 보상을 받아요. 근데 나는 그냥 포도를 먹으니까 나는 그냥 좋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인데요. 인간은 어떤 종이냐면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나보다 낮은 보상을 얘가 받고 있어요. 상상을 하는 거죠. 얘가 기분이 되게 언짢겠는데, 약간 열받겠는데, 그래서 얘를 좀 무마시켜 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침팬지는 어떤가? 침팬지의 어떤 다른 개체들을 위한 배려, 협력 이런 것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희귀한 영상인데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가 왼쪽을 독려해서 같이 잡아당겨야지만이 이렇게 음식이 떨어지는 그런 태스크를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둘이 잡아당겨야지만 하니까 협력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를 한번 잘 보세요. 보셨나요, 여러분? 예. 웃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캐치하신 거죠. 침팬지도 일단 협력을 합니다. 그죠? 협력을 하잖아요.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왼쪽에 있는 애를 협력을 하게 하지만 자기 것은 그대로 있으니까 남의 것부터 손이 가요.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은 배려라는 게 있는데 조금 과장을 해서 얘기하면 얘네들은 배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데 관심 있고 그러기 위해서만 협력을 합니다.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침팬지도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종으로서의 행동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인간의 어떤 사회성의 좋은 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감을 얘기해보고 좀 강의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감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감정을 이입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그 사람 상태로 가보는 거죠. 내가 지금 외롭거나 힘들거나 심지어 기쁜 상태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 가보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하, 나도 그 상태라면 그럴 텐데, 혹은 쟤는 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 이게 바로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역지사지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보면, 이 쿠르디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시리아를 탈출해서 그리스로 가려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결국 터키에 오게 된 케이스죠.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난민을 안 받아주니까. 자, 이 광경을 보고 누구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저렇게 순진무구한 애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여러분, 이 사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걸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어, 너무 불쌍해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강렬하죠. 강렬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휘발적이에요. 한번 들끓었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난민 이민을 수용하는 법들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법이 다시 바뀝니다. 왜?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더 필요한 게 뭐냐? 인지적, 행동적 공감이죠. 그럼 호주제 아시죠? 호주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거든요. 그거를 집요하게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호주제 폐지예요. 이거는 행동적인 인지적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건 인간만 갖고 있는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혐오가 그런 겁니다. 증오가 그런 거예요. 지난 2020년 동안에 미국에서 벌어진 아시아계 혐오의 어떤 그 증가는 팬데믹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팬데믹 시대에 점점 더 온라인 세계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못 만나니까. 그래서 뭐 넷플릭스든 뭐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제공받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호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에 비슷한 것들만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성향을 넘지 못하는 거죠.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닫힌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감력을 발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유튜브를 우리 아버지가 계속 보시는데 유튜브에서 계속 추천해 주는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뇌당하는 것 같다. 어떤 특정한 입장으로. 이거 큰 문제다. 프로그램 다시 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공감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머리만 좋고 하지만 공감력이 만약에 제로인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되게 새로운 것들 많이 만들어내겠지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파괴하겠죠. 문명도 그런 의미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명을 우리가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공감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을 배려하면 왠지 뒤처지는 느낌이고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뭐 어떤 의미에서 지구의 정복자가 된 것도 보면 배려와 공감력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훨씬 탁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관계에 대해서 인문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과학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경쟁과 그리고 협력과 그리고 공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유해한 것들 속에서 나를 가꾸는 셀프 가드닝 프로젝트.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유해한 것들에 둘러싸인 일상 속에서도 유일하고도 아름다운 나를 가꾸는 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속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나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일. 내 마음의 베란다에 싱그러운 식물 한 그루. 나라는 식물이 새순을 싹 틔우게 하는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입니다. 류시와 시인이 소개하는 마음챙김에 대한 이야기, 마음챙김의 시. 삶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손 대신 시를 건네는 건 어떨까요? 시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에게는 시가 말을 걸어오는 경험과 마음챙김의 기회를 선사할 책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온전히 나 자신으로 마음의 중심을 찾기 위한 마음챙김의 시입니다. 유발 하라리부터 조던 피터슨까지 지성인 134인과의 지적인 대화를 모은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전 세계 지성인을 한자리에 모아 시대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물어보는 책. 책은 세계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상을 바로 보게 하고 삶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외로움 장관이 있는 거 아세요? 한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노령화가 되고 하니까
노인들에게 또 특히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엔 독거노인들을 봉사 차원에서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 감염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외로워서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인간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